단 3일 만에 독일 전역에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재판 없이 처형되었습니다. 장관, 장군, 나치 지도자들은 체포되거나 총살당하거나 자택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저항은 불가능했습니다. 폭력은 권력의 중심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히틀러의 직접 명령에 따라 SS는 여러 도시에 걸쳐 진행된 공동작전을 통해 에른스트 로엠과 SA 지도부를 제거했습니다. 시신은 비밀리에 매장되었고 문서는 파기되었으며 학살의 규모를 은폐하기 위해 공식 사망자 수는 축소되었습니다. 내부 숙청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나치 정권이 누구든 심지어 건국자들까지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가 되었습니다. 공식 발표문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 폭력은 왜 법으로 정당화되었을까? 그리고 이 학살은 제3제국의 미래에 어떤 숨겨진 결과를 가져왔을까? 히틀러의 부상, 권력 분담의 딜레마. 1933년 1월 30일 아돌프 히틀러는 많은 동시대인들이 일시적인 정치적 행보로 여겼던 독일 제국의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결국 압력에 굴복했지만 그는 제국 방위군 최고 지휘권, 제국의회 해상원, 총리 임명권 등 광범위한 헌법적 권한을 유지했습니다. 독일은 바이마르 헌법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의회 공화국이었고 히틀러는 상당한 제도적 제약 속에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각 구성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11명의 장관 중 단 3명만이 독일 국가사회당 소속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히틀러의 야망을 통제하는 임무를 명시적으로 부여받은 부총리 프란츠 폰 파펜과 연줄이 있는 보수파였습니다. 독일 국가인민당의 지도자 알프레트 후겐베르크의 존재는 이러한 동맹을 전통적 우파 세력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새 총리는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을 이용하려는 동맹들과 협상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권력 공유 구조는 자율적인 기관들의 존속으로 보완되었다. 제국방위군은 프로이센 전통을 유지했고 전문 장교들은 새 정부가 아닌 힌덴부르크에게 충성했다. 주요 산업가들은 나치운동에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했지만 혁명적 실험보다는 사기업의 유리한 정책과 안정을 기대했다. 바이마르 공화국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국으로부터 물려받은 국가 관료제는 국가사회주의당과는 별개의 기존 절차에 따라 운영되었다. 그러나 히틀러에게는 보수 동맹들이 과소평가했던 자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브라운 셔츠로 알려진 AA 돌격대 또는 돌격대 에스툴맙테이룽이었습니다. 에른스트 로엠의 지도 아래 이 중운사 조직은 1920년대 후반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1933년 1월까지 SA의 구성 권수는 25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베르사유 조약으로 제한되었던 10만 명의 국방군 라이크스웨어 병력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SA는 전통적인 국가기관이 아닌 나치당에 충성하는 일종의 유사 군대였습니다. A의 본래 기능은 공산주의자, 사회민주당, 그리고 다른 정치적 반대 세력에 맞서는 시가전이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들은 유권자들을 위협하고 경쟁 집회를 방해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구성은 제국 방위군 라이히스베르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주로 실업자, 노동자 그리고 1918년 패배에 좌절한 참전 용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전문 군대가 귀족적인 명예 규범을 고수하는 반면 AA는 대규모적이고 폭력적인 정치 전투의 논리에 대응했습니다. 1933년 초 몇 달 동안 이 중운사 조직은 나치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SA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고 독일 정치 체제를 변혁시킨 특별 조치들을 시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은 독일의 정치적 다원성을 크게 약화시켰지만 모든 자율적인 권력 중심을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국가방위군은 전문적인 구조와 힌덴부르크와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산업계는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관료제는 확립된 절차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히틀러는 공식적인 정치체제를 장악했지만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 여전히 이러한 부문들의 협력에 의존했습니다. 정권 내부의 핵심적 긴장은 이러한 모순에서 드러났다. AA는 나치의 부상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심오한 사회 변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랐다.
로엠과 그의 추종자들은 전통적 엘리트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할 두 번째 혁명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혁명을 피하기 위해 히틀러를 받아들인 보수파 산업계 군인들의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방부는 AH를 실존적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장군들은 정규군보다 수적으로 훨씬 우세한 이 무장 세력을 불신했습니다. 국방장관 베르너 폰 블롬베르크와 참모총장 베르너 폰 프리츠는 히틀러에게 재무장 야망과 통제되지 않는 중군사 조직의 존재는 양립할 수 없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산업계는 경제적 관점에서 이러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안정과 공산주의로부터의 보호를 바라며 나치당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자본가들을 몰아내고 국가사회주의를 수립하겠다는 SA의 혁명적 수사는 그들의 투자와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구스타프 크루프와 프리츠 티센 같은 인물들은 히틀러에게 브라운 셔츠당을 억제하라고 조용히 로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힌덴부르크는 이러한 보수적 저항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이 노령의 원수는 독일 제국과의 연속성을 구현했고 광범위한 계층의 도덕적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그가 돌격대 AA를 불신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고 계엄령을 선포하여 히틀러를 축출한 그의 능력은 새 정권의 안정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1933년과 1934년 초 이러한 긴장은 점차 심화되었습니다. 히틀러는 SA의 혁명적 기대와 질서와 안정에 대한 보수적인 요구 사이에서 공영에 처했습니다. 렘의 지지를 유지하는 것은 군 산업 그리고 힌덴부르크의 협력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SA를 희생하는 것은 당을 집권시킨 세력을 배신하고 수백만 명의 무장한 갈색 셔츠단의 저항에 맞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균형은 점점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로엠은 혁명을 계속하고 반동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장군들은 A의 무질서에 점점 더 참을 수 없어 했습니다. 산업계는 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힌덴부르크는 자신의 관용에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하인리히 힘러, 헤르만 괴링,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와 같은 인물들은 로엠과 그의 세력을 물리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위기를 해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934년 초 몇 달 동안 싹트던 음모는 당시의 정치적 논리뿐 아니라 개인적인 야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치 정권은 최초의 심각한 내부 위기에 직면했고 이 위기의 해결 여부가 향후 정권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었습니다. 에른스트 로엠과 SA, 당내의 군대. 에른스트 로엠은 국가사회주의의 가장 급진적인 혁명 정신을 구현했습니다. 1887년 미넨에서 태어난 그는 제1차 세계 대전 참호 속에서 장교로 복무하며 여러 차례 부상을 입으며 자신의 인격을 형성했습니다. 그 전투에서 남은 얼굴 흉터는 그의 외모뿐 아니라 세계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폭력이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자연스러운 수단이라고 열렬히 믿었습니다. 독일의 패배와 제국의 붕괴 이후 렘은 바이에른에서 공산주의 반란에 맞서 싸우는 중운사 조직인 자유군단 에프레이코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시가전 경험을 쌓고 불만을 품은 참전 용사들 간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습니다. 무장 세력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그의 능력은 그를 남부 독일 극우 세력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그는 아돌프 히틀러와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나치 운동의 초창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엠은 당지표에서 경호 역할을 했던 돌격대인 돌격대 슈트루마부테일링 창설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군 경력과 전직 군인들과의 인연은 이 소규모 보호대를 거대한 중운사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20년대 히틀러가 운동의 정치 전략을 개발하는 동안 로엠은 그 전략을 뒷받침할 물리적인 병력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AH는 놀라운 속도로 확장되었습니다. 1920년대 초 수백 명으로 시작한 이 조직은 전통적인 국가기관에 버금가는 거대한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이 거대한 조직은 단순한 정치적 민병대가 아니었습니다. 고유한 문화, 위계, 그리고 포부를 지닌 완전한 사회운동을 대표했습니다. 브라운 셔츠 부대는 전통적인 군대에 필적하는 계급, 의식, 노래, 그리고 명예 규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S의 사회적 구성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긴장감을 반영했습니다. A의 구성원은 주로 실업자, 산업 노동자, 경제적 전망이 없는 참전용사,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경제 위기로 빈곤해진 중산층 청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AA는 이들에게 독일 사회가 거부했던 것, 즉 존엄성, 목적의식,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제공했습니다. 렘은 이러한 심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구체적인 정치적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렘이 SA를 위해 발전시킨 이념은 히틀러가 보수 세력과의 협상에서 채택했던 노선과 상당히 달랐습니다. 미래의 총통이 산업계와 전문 군인들과 전술적 합의를 모색하는 동안 렘은 진정한 사회혁명을 설파했습니다. 그의 국가사회주의 개념에는 계급차별 철폐, 귀족 특권의 파괴, 그리고 조국을 위한 혁명적 공로와 희생에 기반한 새로운 엘리트층의 형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독일 국가 조직의 구체적인 함의를 지녔습니다. 렘은 제국 방위군을 과거를 상징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베르사유 조약의 굴욕을 감수한 귀족 장교들이 지배하는 계급 군대였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AH는 미래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진정한 독일인으로 구성된 인민군대, 즉 국가 재건을 위해 기꺼이 싸울 의지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의 공표된 목표는 제국 방위군을 A에 흡수시켜 자신의 지휘 아래 통합된 군사력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로엠의 공개 발언은 그의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갈색 셔츠단 집회 연설에서 그는 국가사회주의 혁명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권력 장악 이후의 단계, 즉 AA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될 단계를 묘사하기 위해 제2혁명과 같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수사는 히틀러의 부상을 지지했던 보수 세력을 크게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히틀러와 로엠의 개인적인 관계는 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친근하게 말하며 공식적인 시에 대신 비공식적인 두를 사용했다. 로엠은 총통과 공개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몇 안 되는 나치 지도자 중 한 명이었고 이를 그는 운동 내에서 자신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증거로 여겼다. 그러나 히틀러가 보수적인 청중들 앞에서 존경받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 이러한 신뢰는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스타일과 방법의 차이로 인해 긴장은 더욱 심화되었다. 히틀러는 정치 권력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발전시켰는데 여기에는 선전 활용, 여론 조작, 그리고 전술적 동맹 구축이 포함되었다. 반면 로엠은 물리적 위협, 무력 행사, 그리고 폭력을 통한 강요와 같은 더욱 직접적인 방법에 의존했다. 그에게 정치는 전쟁의 연장선이었고 AH는 전쟁의 자연스러운 도구였다. 로엠의 동성애는 당내에서 알려져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그의 사생활이 국가사회주의에 기여한 배에 비하면 하찮다고 주장하며 운동 내 보수 세력의 비판으로부터 옛 동지를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내부의 적들이 때가 되면 이용할 수 있는 취약한 요소를 제공했습니다. 1933년 히틀러가 총리로서 권력을 공고히 하던 시절 렘은 돌격대 SA의 지도적 역할에 대한 요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는 국가방위군 라이히스베르를 흡수하기 위한 공식 제안을 내놓았고 총통의 온건한 정책을 비판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사적인 대화에서는 히틀러에 대한 경멸을 표하기도 했는데 이는 정권의 방향에 대한 그의 점점 커지는 좌절감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렘이 이끄는 AH는 국가 내의 국가처럼 기능했습니다. 자체적인 법원, 정보기관, 재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공식 권한이 명목상만 존재하는 여러 독일 도시 지역을 통제했습니다. 지역 지도자들은 지역 군벌처럼 행동하며 중앙정부의 지시와 상충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자율성은 A의 근본적인 강점이자 약점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A의 수적 성장은 내부 통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독일 전역에 3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던 로엠은 조직의 모든 활동을 직접 감독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지역 지도자들이 혁명적 수사를 각자의 기준에 따라 해석했고 때로는 보수층 사이에서 정권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과도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S의 위계 구조는 전통적인 군대의 위계 구조를 그대로 반영했지만 혁명적 성격을 반영하는 독특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계급에는 구체적인 명칭이 붙었고 군복에는 직업군인의 상징과 시각적으로 대비되는 상징들이 포함되었습니다. SA 의식에는 로엠과 국가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개인적 충성을 강조하는 서약 의식이 포함되어 국가에 필적할 만한 지휘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1934년 초 로엠은 히틀러에게 정권을 급진화시키라는 압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해 1월 그는 베르너 폰 블롬베르크 장관에게 국가방위군과의 합병 제안을 공식 제출했지만 블롬베르크 장관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공식적 거부는 로엠이 반동 세력이 정부 내부에서 국가사회주의 혁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할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로엠의 야망은 군사적 차원을 넘어 사회 경제적 측면까지 포괄했습니다. 그는 조국에 대한 봉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귀족 체제를 구축하여 AA 참전 용사들이 독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기존 엘리트층의 전복을 의미했는데 이는 보수파와 기존 엘리트층과 유대 관계를 맺어온 나치당 내부 세력 모두에게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로엠의 열망과 히틀러의 정치적 요구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해결이 필요한 불안정한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AA는 당을 집권시키는 데 있어 역사적 역할을 수행했지만 자율적인 세력으로서의 고집은 자신들이 구축하는 데 일조했던 정권의 안정성을 위협했습니다. 로엠에 대한 음모, AA 제거 계획. 하인리히 힘러는 에른스트 로엠의 부상을 정치적 계산과 개인적 야망이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SS 수장으로서 힘러는 기술적으로는 SA에 의존하는 조직을 구축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원칙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로엠이 민중 세력으로 구성된 대규모 민병대를 지휘하는 동안 힘러는 인종적 기준과 절대적인 충성심을 바탕으로 엄선된 엘리트 집단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지배 세력으로서 AA의 존재는 SS를 새로운 독일 질서의 핵심으로 변모시키려는 그의 계획에 직접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힘러의 전략은 인내심과 점진적인 권력 축적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1933년 로엠이 보수 세력과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동안 힘러는 정권 내부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은밀하게 접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가장 귀중한 협력자는 전직 해군 장교였던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였는데 그는 간첩 활동과 정보 조작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AA 지도자들의 활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망을 구축했습니다. 헤르만 괴링은 다른 권력의 위치에서 이 음모에 가담했습니다. 프로이센 내무장관으로서 그는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의 경찰력을 장악했고 비밀 작전에 상당한 자원을 투자했습니다. 괴링은 로엠을 히틀러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자로 보았지만 동시에 정권 내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 필요한 안정에 위협이 되는 인물로 여겼습니다. 그의 음모 가담은 이후 권력 다툼에서 힘러와 하이드리히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이드리히가 지휘한 정보 활동은 SA와 정권의 적들 사이에 연루 의혹을 기록하는 데 집중되었다. 친위대 보안기관인 SD를 통해 로엠을 거대한 음모의 배후로 묘사하는 보고서가 조작되었다. 이 문서들은 SA 지도자가 프랑스 외교관들과 비밀 접촉을 유지하고 외국 자금을 받았으며 1934년 중반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법은 간단했지만 효과적이었다. 일상적인 만남을 음모적인 만남으로 재해석하고 비판적인 발언을 반역의 증거로 과장했다. 이 허위 문서는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필요했습니다. 하이드리히는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는 로엠의 실제 발언을 인용했지만 이를 히틀러를 전복할 계획이라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사교 모임에 참석한 AA 지도자들의 사진은 음모 모임 이미지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도청된 대화는 맥락을 제거하고 전복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강조하기 위해 편집되었습니다. 프란츠 폰 파페는 이러한 내부 책략을 보완하는 외부 압력을 대표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부총리는 정권의 방향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더욱 강화했고 마르부르크 연설에서 헌법적 합법성으로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로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메시지는 혁명적 야망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로 해석되었습니다. 마르부르크 연설은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괴벨스는 언론에 이 연설문 게재를 금지했지만 그 원고는 이미 보수층과 외교관들 사이에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에게 파펜의 개입은 자신의 권력 장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세력들의 지지를 잃고 있다는 우려스러운 신호였습니다. 힌덴부르크가 부총리의 연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자 압력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독일 재계는 로엠의 혁명적 수사에 점점 더 큰 우려를 품고 있었다. 구스타프 크루프와 프리츠 티센 같은 산업계는 정치적 안정과 자본의 우호적인 정책을 기대하며 나치당을 지원하는 데 상당한 자금을 투자했다. 전통적인 경제 엘리트들을 대체할 제2차 혁명의 전망은 그들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이러한 업계는 은밀한 경로를 통해 히틀러에게 향후 협력 여부가 그의 HA 장악 여부에 달려있음을 전달했다. 힌덴부르크는 히틀러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적인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1934년 6월 노령의 대통령은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히틀러가 AA를 통제하지 못하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부의 권력을 이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렘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려면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그를 불신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필요했습니다. SA 지도자의 동성애는 이러한 요소들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하이드리히는 로엠과 다른 AA 지도자들의 사생활에 대한 증언과 정보를 수집하여 도덕적 부패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1930년대의 사회적 맥락에서 이러한 비난은 대중의 평판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문서에는 AA가 표방하고자 했던 규율의 이미지와 상반되는 낭요와 행동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음모의 연대기는 1934년 6월 말 몇 주 동안 가속화되었습니다. 음모자들은 히틀러에게 자신이 즉각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설득하는 데 성공했지만 행동에 나설 적절한 순간이 필요했습니다. SA 지도자들을 바트비제에서 회의에 소집하기로 한 결정은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렘은 이 회의를 운동 내부의 단결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계획했지만 그의 적들은 이를 함정으로 삼아 그를 제거할 것이었습니다. 요제프 괴벨스는 이 작전을 위한 선전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선전부 장관으로서 그는 사건을 정당화할 여론을 형성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괴벨스는 AA에 대한 모든 조치를 임박한 쿠데타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제시하는 성명서를 작성했습니다. 그의 전략에는 로엠에 대한 동성애 혐의를 즉각 유포하는 것이 포함되었으며 성도덕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여 보수 여론에서 SA의 정당성을 훼손했습니다. 군부대가 작전에 참여하려면 신중한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국가방위군은 체포와 처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비로운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장군들은 경쟁자의 제거를 환영하지만 직업적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식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 덕분에 공모자들은 군이 AH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히물러의 친위대는 숙청의 도구가 되었다. AH에 비해 규모가 작았지만 뛰어난 조직력과 규율로 상쇄되었다. 하이드리히는 제거해야 할 AA 지도자들을 파악하고 이름, 주소 그리고 일상 업무가 담긴 상세한 명단을 작성했다. SS는 준비와 기습 공격 측면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히틀러와의 역사적 관계에 확신을 가진 AA는 내부자 공격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 작전은 정권의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BAA 인사들을 제거하는 것도 요구했습니다. 나치당 좌파의 전 지도자였던 그레고르 슈트라서가 표적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히틀러의 부상을 막으려 했던 전 총리 쿠르트 폰 슐라이허도 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추가 명단 발표로 인해 이 작전은
내부 숙청에서 더 광범위한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로 전환되었습니다. 히틀러가 뢰미 쿠데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음모의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이드리히가 조작한 이 보고서는 AA가 6월 30일 주말에 작전을 준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허위 정보로 인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긴박감은 히틀러가 작전을 승인하는 데 필요한 최후의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함정은 완벽하게 놓여 있었고 실행할 순간이 온 것입니다. 벌새 작전 긴 칼의 밤. 1934년 6월 29일 히틀러는 에센에서 열린 요제프 테르보벤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비밀리에 작전의 마지막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정상적인 척하며 위장을 유지했습니다. 결혼식 이후 그는 주요 협력자들과 전화 연락을 취했습니다. 괴링은 베를린에 남아 프로이센 경찰을 지휘했습니다. 힘러는 독일 여러 도시에서 SS 부대의 동원을 감독했습니다. 괴벨스는 곧 전개될 사건들을 공개적으로 정당화할 성명서를 작성했습니다. SA 지도자들을 바트 비제에 있는 한젤바우어 호텔로 소집한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램과 그의 측근들은 히틀러와의 단결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믿고 바이에른의 한젤바우어 호텔로 향했다. 실레지아의 AA 지도자 에드문트 하이네스를 비롯한 지역 지도자들이 이미 호텔에 도착해 있었다. 주요 목표물을 한 곳에 집중시킴으로써 작전의 물류가 크게 간소화되었다. 6월 29일에서 30일 밤 사이 히틀러는 괴링으로부터 베를린 내 SA의 의심스러운 움직임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하이드리히가 작성한 이 보고는 브라운 셔츠 대원들이 정부 청사를 점거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완전히 거짓이었지만 히틀러가 즉각적인 조치를 승인하는 데 필요한 최후의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6월 30일 자정 직후 괴벨스는 벌사에라는 암호명을 괴링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신호는 여러 독일 도시에서 동시에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친위대와 프로이센 경찰이 AA 지도자들을 자택에서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드리히가 작성한 명단은 이러한 체포 과정을 외과적 수술처럼 정밀하게 안내했습니다. 표적들은 저항 가능성이 가장 낮은 이른 새벽에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히틀러는 개인 경호원과 엄선된 친위대 장교들을 대동하고 에센을 떠나 뮌헨행 비행기에 올랐다. 총통은 자신이 곧 하려는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할 주장들을 머릿속으로 되짚어보는 동안 긴장된 침묵 속에 비행을 마쳤다. 바이에른 주에 착륙하자마자 그는 지역 당국의 작전 협조를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지역 경찰 본부에 갔다. 한젤바우어 호텔에 도착한 것은 아침 7시 직전이었다. 히틀러는 무장한 SS 장교들을 대동하고 건물에 들어가 2층으로 곧장 올라가 로엠의 방으로 향했다. 두 옛 동지의 만남은 몇 분밖에 이어지지 않았다. 히틀러는 로엠을 반역죄로 고발하고 체포 사실을 알린 후 즉시 뮌헨슈타데라임 교도소로 이송하도록 명령했다. 놀랍게도 로엠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고 무사히 그곳으로 이송되었다. 다음 방에서는 에드문트 하이네스가 젊은 SA 부관 옆 침대에 누워있는 채 발견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히틀러의 직접 명령에 따라 그 자리에서 즉시 처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괴벨스가 나중에 보수적인 대중에게 작전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게 될 성추문의 요소를 제공했습니다. 현장 사진은 A에 만연했던 도덕적 부패의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호텔에 머물던 다른 AA 지도자들은 방마다 조직적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베를린 AA 지도자 카를 에른스트는 신혼여행을 준비하던 중 체포되었습니다. 바이에른 SA 지도자 아우구스트 슈나이드 후보 역시 아무런 저항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1시간 만에 AA 지도부는 자신들의 거점인 바트 비제에서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동시에 베를린에서의 작전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전 독일 총리 쿠르트 폰 슐라이허가 아내 엘리자베스와 함께 자택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체포를 구실로 집에 침입한 친위 대원들이었습니다. 나치당 내에서 히틀러의 옛 라이벌이었던 그레고르 슈트라서는 자택에서 체포되어 게슈타포 지하실로 끌려가 하이드리히에게 직접 처형되었습니다. 가톨릭 행동 (캐톨릭 액션의) 지도자이자 정권 비판자였던 에리히 클라우제네오 에리치 클라우세너는 교통부 사무실에서 살해당했습니다. 프란츠 폰 파펜
측근이었던 헤르베르트 폰 보스, 헤르버트 폰 보세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이러한 살인사건으로 인해 숙청의 범위가 AA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넘어 이전의 제거 대상이었던 다양한 신념의 정치적 반대자들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파펜 부총리의 사무실은 SS 부대에 포위당했습니다. 파펜 본인은 처형되지 않고 가택연금되었지만 그의 측근 몇 명은 살해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수 세력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히틀러에 반대하는 고위 정부 인사라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슈타델하임 교도소에서는 6월 30일 오후 처형이 시작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은 개별적으로 이름을 호명받고 안뜰로 끌려나와 제프 디트리히가 지휘하는 라이프 슈탄다르테 친위대 아돌프 히틀러의 총살형에 처해졌습니다. 절차는 신속하고 형식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소장 낭독이나 최종 진술 없이 즉석 처형만 이루어졌습니다. 슈타델하임에서 희생된 사람들 중에는 아우구스트 슈나이드 후버, 빌헬름 슈미트, 그리고 수십 명의 지역 SA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처형은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시신들은 즉시 옮겨져 표시 없는 집단 무덤에 매장되었으며 이는 이들이 미래의 반대자들의 상징이 될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로엠의 상황은 히틀러에게 특별한 딜레마를 안겨주었다. 다른 AA 지도자들과 달리 그는 추가 설명 없이 즉결 처형될 수 없었다. SA 창설자로서의 그의 경력과 히틀러와의 개인적인 친분은 다른 처우를 요구했다. 7월 1일 히틀러는 운동에 대한 그의 과거 공헌을 인정하는 표시로 자살을 승인했다. 터도르 아이케와 미헬 리페르트라는 두 명의 SS 장교가 슈타데라임 교도소에 있는 로엠의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장전된 권총을 건네주며 10분 동안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로엠은 제안을 거부하며 만약 자신이 죽어야 한다면 독일군의 손에 죽는 것이지 자신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마감 시한이 지난 후 리페르트는 로엠에게 여러 발의 총을 쏘았고 국가사회주의 무장세력을 구축했던 로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작전은 브로츠와프, 하노버, 도르트문트, 슈투트가르트와 같은 도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각 지역의 SS 사령관들은 특정 목표 목록을 작성하여 실행했습니다. 당시의 통신수단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협력은 놀라웠습니다. 부대들은 희생자들의 이름, 주소, 그리고 일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전을 수행했는데 이는 하이드리히의 SS가 이전에 수행했던 정보 활동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조직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집회를 피하기 위해 사형 집행은 개인 주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처형 방식은 지역 상황에 따라 달랐습니다. 어떤 대상은 체포 즉시 사살되었고 어떤 대상은 목격자 없이 제거될 수 있는 외딴 지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은 일반적인 작전 체계 내에서 지역 지휘관에게 권한을 위임했음을 보여줍니다. 7월 2일 작전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예외 조치 종료를 선언하고 사건의 간략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승인했습니다. 공식 성명에 따르면 정부는 쿠데타를 계획하는 반역자들이 주도한 반국가 음모를 적발하고 무력화했습니다. 공식 사망자 수는 85명으로 집계되었지만 이후 추산에 따르면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전이 종료된 직후 문서 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친위대는 사전 계획과 목표 명단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처형 방법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는 기밀로 분류되거나 파기되었습니다. 이러한 흔적 제거는 나중에 숙청의 정확한 규모와 희생자 선정에 사용된 구체적인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처형과 선전, 나치 테러의 기계. 라이프 슈탄다르테 친위대 아돌프 히틀러는 슈타데라임 교도소 마당에서 기계적인 효율로 운영되었습니다. 제프 디트리히의 지휘 아래 이 전개 병사들은 처형을 산업화된 과정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사형수들은 15분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감방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의식이나 마지막 말은 없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설하는 명령과 소총 사격, 그리고 시신을 즉시 옮기는 것뿐이었습니다. 디트리히는 히틀러로부터 처형 절차에 대한 정확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처형은 외부 증인 없이 진행되어야 했고 시신은 즉시 수습되어야 했습니다.
전문팀이 덮개가 있는 트럭에 시신을 실어 뮌헨 외곽에 미리 준비된 집단 묘지로 운반했습니다. 매장은 개인 신원 확인 없이 진행되었으며 추후 추모나 기념 행사를 막기 위해 유해를 혼합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랐습니다. 쿠르트 폰 슐라이허는 6월 30일 오후 3명으로 구성된 친위대 소대에 의해 서재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전 총리는 무기를 꺼내려 했지만 방어하기도 전에 총에 맞았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역시 추가 증언을 막기 위해 제거되었습니다. 사형 집행관들은 이 사건을 체포 저항으로 보고하기 전에 문서를 압수하기 위해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레고르 슈트라서는 프린츠 알브레이트 슈트라세의 게슈타포 지하실에서 다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하이드리히는 그의 처형을 직접 감독했는데 심리적 신문과 신체적 폭력을 병행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슈트라서는 머리 뒤쪽에 총을 맞기 전 게슈타포를 배신했다는 혐의로 몇 시간 동안 고발당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게슈타포 군내에서 화장되었고 이로 인해 물적 증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개인주택 살인 사건은 SS의 이전 비밀 작전 경험에서 확립된 패턴을 따랐습니다. 특공대원들은 이웃의 관심을 끌지 않기 위해 민간 차량을 타고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가해자를 형사 경찰이나 국가안보요원으로 식별하는 위조 신분증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능한 한 소음기가 장착된 무기를 사용하거나 가정 내 사고를 모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제거되었습니다. 교통부에서 에리히 클라우제너를 처형하는 데는 더욱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정부 청사는 정기적인 경비가 가동되었고 여러 명의 잠재적 증인이 있었습니다. 암살자들은 정규 근무 시간에 침입하여 자신들을 게슈타포 요원으로 위장하고 일상적인 체포를 진행하는 것으로 위장한 후 클라우제너를 그의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의 머리에 총을 한 발 쏘고 자살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클라우제너는 히틀러 암살 음모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프란츠 폰 파펜의 협력자였던 헤르베르트 폰 보스는 총리 관저내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부총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고 관공서에서 일하는 고위 관리들조차도 아무런 처벌 없이 제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권력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히틀러의 의지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호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SS는 피해자들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개발했습니다. 체포는 목표물이 잠에서 깨어 방향 감각을 잃은 이른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접근 지점을 동시에 기습 공격하는 방식으로 기습 작전을 펼쳤습니다. 특공대원들은 항상 시가지 전투 경험이 있는 요원들을 포함시켜 무장 저항 시도를 신속하게 무력화시켰습니다. 물리적 제거 방법은 병참상의 고려사항에 따라 달랐습니다. 인구 밀집 도시 지역에서는 소음기가 장착된 총기나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이 선호되었습니다. 시골이나 외딴 지역에서는 소음에 대한 고려 없이 재래식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일부 표적은 탄도 증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수동으로 교살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은 히물러의 지시에 따라 각 상황에 맞게 기술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요제프 괴벨스는 이러한 암살을 정당화할 여론 형성을 동시에 조율했습니다. 선전부에서 그는 이 사건을 공모자에 대한 국가방위 작전으로 묘사하는 성명서 작성을 감독했습니다. 그의 전략에는 3가지 핵심 요소가 포함되었습니다. 무력화되었다고 여겨지는 위협의 규모, 정부 대응의 효율성, 그리고 제거된 사람들의 도덕적 부패였습니다. 로엠의 동성애는 가장 악용되는 선전 도구가 되었다. 괴벨스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보수층 청중들 사이에서 SA 지도부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성적 취향은 군사 반역 혐의를 보완하는 정치적 무기가 되었다. 공식 선전을 통해 희생자들은 조직적으로 인간성을 박탈당했습니다. 괴벨스는 반역자, 부패한, 국민의 적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국가사회주의 운동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사람들을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최근 역사의 재구성은 정권이 당면한 정치적 필요에 따라 집단 기억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식 집계된 85명의 희생자 수는 독일 국민의 심리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괴벨스는 지나치게 많은 숫자가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나 희생자들에 대한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택된 숫자는 무차별적인 학살이 아니라 통제된 외과적 수술을 시사했습니다. 이후 연구에 따르면 2차 희생자와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여 실제 처형된 사람은 2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체계적인 증거 파기는 처형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SS는 작전 계획, 암살자 명단, 그리고 사용된 방법에 대한 상세 보고서와 관련된 문서들을 소각했다. 부검 관련 의료 기록은 위조되거나 삭제되었다. 부적절한 사진들은 선택적으로 보관되었는데 선전 목적으로 유용한 사진들만 남겼고 사용된 방법의 잔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들은 파기되었다. 장례 장소는 향후 순례나 추모 행사를 막기 위해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유해의 위치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경우 장례식을 거행하거나 언론에 부고를 게재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애도의식을 거부하는 것은 희생자들의 기억을 지우려는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장검의 밤, Night of the Long Knives 동안 입증된 억압 장치의 효과는 이후 체계적으로 적용될 작전상의 선례를 확립했습니다. 대량 체포, 약식 처형, 증거 폐기를 위해 개발된 절차는 다른 표적 집단에 대한 사용을 위해 개선되고 확장되었습니다. 1934년에 얻은 기술적 경험은 제3제국의 대규모 탄압 작전의 방법론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작전에 참여한 SS 부대원들은 승진과 특별 훈장을 받았습니다. 제프 디트리히는 슈타데라임에서의 뛰어난 활약으로 히틀러로부터 개인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루엠의 직접 처형 책임자였던 터도르 아이케는 강제 수용소 지휘관으로 승진하여 그곳에서 숙청 과정에서 개발된 방법을 산업적 규모로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사형 집행인 승진은 극심한 폭력 행위를 통해 입증된 충성심이 제도적으로 보상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범죄의 정당화, 최고 판사로서의 히틀러. 1934년 7월 3일 제국 내각은 이전 며칠 동안의 사건으로 야기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사건의 기본적인 세부 사항을 알고 있었지만 이 살인을 합법적인 국가 행위로 전환할 법적 틀이 필요했습니다. 국방장관 베르너 폰 블롬베르크는 이러한 법적 틀을 마련할 법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날 아침 승인된 법은 단 하나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간결함은 그 혁명적인 범위를 드러냈습니다. 이 조항은 6월 30일, 7월 1일, 그리고 7월 2일에 채택된 조치들이 국가의 정당한 방어에 해당하며 따라서 합법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이후의 사법조사 가능성을 배제하고 작전 중 자행된 모든 행위를 소급적으로 은폐했습니다.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법학자였던 칼 슈미트는 이 예외적인 법률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분석을 즉시 발표했습니다. 그의 논문, 총통은 법을 보호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실존적 비상사태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는 궁극적인 합법성의 원천을 구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슈미트에 따르면 히틀러는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권적 결정으로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교리는 총통의 개인적 의지를 합법성의 최고 기준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슈미트의 주장은 형식적 합법성과 실질적 합법성의 구분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사법 절차로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비상한 위협에 대처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고 권위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행동하여 결정을 통해 법을 제정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숙청은 법적 파괴가 아니라 법적 창조 행위였습니다. 베르너 폰 블롬베르크는 국가방위군을 대표하여 공식 성명을 발표하여 AA가 군 기강에 가하는 위협을 제거해준 히틀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국방부 성명은 군이 독일의 유일한 합법적인 군대로서의 지위를 회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부의 이러한 공식 선언은 히틀러의 행동에 중요한
제도적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파울 폰 힌덴부르크는 노이데크 자택에서 축하 전보를 보냈는데 이는 공식 정당화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독일 국민을 심각한 내부 위험으로부터 구하고 평화와 질서를 회복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독일 전통의 살아있는 상징인 힌덴부르크의 도덕적 권위는 이 작전의 역사적 뒷받침을 제공했습니다. 산업계는 주요 협회의 공식 성명을 통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독일 산업연맹 CII 의장 구스타프 크루프는 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혁명적 경향을 억제하기로 한 히틀러의 결정을 칭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프리츠 티센을 비롯한 산업계 거물들도 비슷한 의견을 표명하며 독일 자본이 이러한 조치를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가 관료들은 새로운 법적 상황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피해자들이 사법 절차 없이 처형된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반역죄로 처형되었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망 증명서에는 정확한 정황을 모호하게 하는 사망 원인만 기재되어 발급되었습니다. 법원 기록에는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요제프 괴벨스는 소급적 합법화를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로 제시하는 공동 언론 캠페인을 조직했습니다. 독일 신문들은 예외적인 상황이 예외적인 방법을 요구했다고 설명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히틀러가 독일을 내부에서 파괴하려는 음모자들에 맞서 국가의 구세주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7월 13일 히틀러는 제국의회에 출두하여 사건에 대한 자신의 최종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의 연설은 법적 정당성, 영웅적인 서사, 그리고 경고를 절묘하게 결합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총통은 독일을 내부의 적들로부터 보호할 개인적 책임을 맡은 지도자로서 일반적인 제도로는 부족함을 드러낸 인물로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히틀러는 연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개념적으로 재정의하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살인은 없었지만 반역자 처형은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부 음모는 없었지만 정당한 국가 방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의적인 폭력이 아니라 독일 국민의 최고 재판관이 집행하는 약식 재판이었습니다. 이러한 언어적 재구성은 범죄를 합법적인 국가 행위로 변질시켰습니다. 연설에는 AA 소속이 아닌 희생자 제거를 정당화하는 부분이 포함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이 작전이 렘 음모에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국가 안정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독일 정치계에서 최종적으로 정화할 기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전 범위의 이러한 소급적 확대는 향후 유사한 작전에서 2차 표적을 포함하는 것을 정상화했습니다. 전년 7월부터 나치당에만 소속되었던 제국의회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내 히틀러의 발언을 만장일치로 비준했습니다. 이 의회 승인은 숙청의 제도적 정당성을 완성하는 공식적인 민주적 인장을 제공했습니다. 독일 의회는 사법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처형을 공식적으로 국가정책으로 승인했습니다. 독일 가톨릭 교회는 주요 주교들을 통해 폭력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피하면서도 부도덕하다고 여겨지는 요소들을 제거한 데 만족감을 표하는 신중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 위계는 렘과 그의 동료들에게 기인한 성적 타락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며 숙청을 필수적인 도덕적 정화로 제시했습니다. 독일의 변호사, 의사, 엔지니어, 교사 등 전문직 단체들은 소속 전문직 협회의 성명을 통해 공식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러한 선언은 독일의 교육받은 엘리트들 사이에서 약식 국가폭력을 용인하는 제도화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당성은 정치권의 경계를 넘어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독일 법원은 작전 중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한 모든 수사를 즉시 중단했습니다. 판사들에게는 계류 중인 사건을 영구적으로 종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검찰에게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러한 사법체계의 마비로 가해자들의 법적 면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소급적 합법화를 통해 확립된 원칙은 장검의 밤이라는 특수한 사례를 초월했습니다. 히틀러의 의지가 후속 법령을 통해 범죄를 법적 행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수용함으로써 독일 제도는 총통의 권력에 대한 모든 법적 제약을 사실상 없앴습니다.
향후 모든 행위는 동일한 소급적 합법화 메커니즘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었습니다. 8월 2일 힌덴부르크의 사망은 히틀러의 손에 권력이 완전히 집중되는 것을 막는 마지막 공식적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대통령이 사망한 날, 내각은 총리와 대통령직을 총통을 통해 통합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군은 즉시 히틀러에게 개인적인 충성을 맹세하며 절대 권력 체제를 확고히 했습니다. 완전한 독재, 제국의 주인 히틀러. 빅토르 루체는 1934년 8월 히틀러로부터 새로운 역할에 대한 명확한 지시를 받고 A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전임자와 달리 루체는 독립적인 정치적 야망이나 나치 운동과의 역사적 영예가 부족하여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임명은 혁명 세력에서 의례적인 도구로 전락한 조직을 완전히 길들인 것을 의미했습니다. 루체 집권 하에 AA 재편은 렘 집권 시절의 특징이었던 모든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했습니다. 고위층은 독립적이고 군 복무 지향적인 참전 용사들이 아닌 당에 충성하는 당 간부들로 채워졌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은 전투 준비 태세보다는 규율과 복종에 중점을 두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주요 활동은 퍼레이드, 공개 행사, 그리고 보조적인 선전 활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적 감소는 급격하고 의도적이었습니다. 그 수는 점차 감소하여 1938년에는 약 100만 명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대량 이탈의 결과가 아니라 회원 자격을 갱신하지 않고 더 유능한 회원을 정권 내 다른 조직으로 이전하는 체계적인 정책의 결과였습니다. 하인리히 힘러는 독일 중군사 조직 변화의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습니다. 렘의 제거로 SS는 SA에 대한 공식적인 종속에서 벗어나 히틀러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힘러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SS의 권한을 총통의 개인 안전 보장을 넘어 정치적 치안 유지 및 이념적 통제 영역으로 확대했습니다. SS가 강제 수용소를 장악한 것은 숙청 이후 가장 중요한 제도적 변화 중 하나였다. 렘 처형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터도르 아이케는 강제 수용소 감독관으로 임명되어 시스템 전반에 걸쳐 통일된 절차를 수립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장검의 밤 기간 동안 개발된 방법들, 즉 약식 처형, 증거 인멸, 피해자의 심리적 무력화는 표준 운영 프로토콜로 제도화되었다. 게슈타포는 히물러와 하이드리히치에서 유사한 확장을 겪었습니다. SA 작전에서 입증된 효율성은 게슈타포의 자원과 권한을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숙청에 참여했던 신문기술 전문가 하인리히 밀러는 더 큰 책임 직책으로 승진하여 브라운셔츠에게 처음 사용되었던 억압 방식을 완성했습니다. 8월 2일 히틀러에게 군이 직접 선서한 것은 로엠 제거로 시작된 과정의 정점을 상징했습니다. SA의 성장을 우려하며 지켜보던 장군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총통에게 직접 복종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베르너 폰 프리치를 비롯한 고위 지휘관들은 이 선서를 히틀러가 국민 민병대보다 전문 군대를 확실히 선택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군 복무선서 공식은 헌법, 국가 또는 추상적인 복무 원칙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배제했습니다. 독일 군인들은 제국과 독일 국민의 총통, 독일군 최고 사령관 아돌프 히틀러에게 개인적인 복종을 맹세했습니다. 이처럼 군사적 충성심을 극도로 개인화함으로써 히틀러는 이전 어떤 독일 총리도 갖지 못했던 권력의 도구를 얻게 되었습니다. 산업계는 새로운 경제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정권과의 동맹을 공고히 했습니다. SA의 해체는 반자본주의 정책을 옹호하던 국가사회주의 내부의 목소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구스타프 크루프와 프리츠 티세는 정권과 기업 모두에게 이로운 재무장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당 간부들과 직접 접촉했습니다. 국가관료제는 로엠의 직위에 동조했던 공무원들에게 전문 공무원 복직법을 적용함으로써 나치화 과정을 완료했습니다. 공석은 새로운 질서에 무조건적인 충성을 맹세한 나치 당원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숙청으로 정부 기구 내 마지막 남은 제도적 독립성마저 제거되었습니다. 독일 사법 제도의 변화는 숙청 이후 가속화되었습니다. 정치범죄 재판을 위해 설립된 특별법원이 확대되고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시기에 훗날 인민법원장이 된 롤란트 프라이슬러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상대로 체계적으로 적용될 약식 재판 절차를 개발했습니다. 장검의 밤 이후 소급적 합법화의 경험은 이러한 혁신의 법적 선례를 제공했습니다. 독일 가톨릭과 개신교 교회는 새로운 정치 현실에 맞춰 공식 입장을 수정했습니다. 1933년 바티칸과 체결된 콩코르다트는 정권과의 잠재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나치즘에 동조하는 개신교 운동인 독일 기독교인들은 주류 개신교 교파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독일 교육은 새로운 이념적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교육 과정 개편을 겪었습니다. 교과서는 숙청을 내부 배신에 맞서는 단호한 리더십의 사례로 제시하도록 재편되었습니다. 독일 대학들은 1934년 사건을 위기 상황에서 절대적 권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 연구로 삼는 국가 방어 과목을 도입했습니다. 독일 언론은 더욱 엄격한 통제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독립적인 비판이나 분석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괴벨스의 지시에 따라 언론은 로엠의 제거를 혼돈에 대한 질서의 확실한 승리로 보도해야 했습니다. SA와 접촉을 유지해온 기자들은 해고되거나 편집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직책으로 전직되었습니다. 독일 외교 정책은 히틀러가 외국 정부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면서 즉각적으로 수혜를 입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외교관들은 이 숙청을 총통이 국가사회주의의 가장 급진적인 세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1935년 영독 해군 협정과 이듬해 라인란트의 재무장으로 이어진 협상을 촉진했습니다. 국가폭력의 소급적 합법화로 확립된 선례는 이후 몇 년 동안 체계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독일 유대인 박해를 제도화한 1935년 뉘른베르크 법은 숙청을 정당화하기 위해 개발된 것과 동일한 법적 메커니즘을 사용했습니다. 1938년 수정의 밤 케이리스탈낙트 역시 유사한 소급적 판결 절차를 통해 합법화되었습니다. SA 제거 과정에서 완성된 작전 방식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아이케와 그의 협력자들이 개발한 대량 구금, 수감자 이송, 즉결 처형, 증거 폐기 등의 기술은 이후 대량 학살 작전에 병참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강제 수용소는 1934년에 얻은 행정 경험을 활용하여 절멸 수용소로 발전했습니다. 로엠 제거로 형성된 개인화된 권력 구조는 전쟁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이후 나치 지도자 중 히틀러의 권위에 진지하게 도전한 사람은 없었다. 내부 반대가 즉각적인 물리적 제거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부 견제와 균형의 부재는 정권이 점점 더 극단적인 정책으로 급진화되는 데 일조했다. 장검의 밤, Night of the Long Knives, 기간 동안 개발된 합법화 모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점령지로 수출되었습니다. 친위대 지휘관들은 폴란드, 소련,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서 독일 당국이 기존의 법규범과는 별개로 주권적 결정을 통해 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1934년의 선례를 이렇게 외삽함으로써 대륙 차원에서의 집단학살 정책 시행이 용이해졌습니다.